네,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부분은 수능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우리가 36년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는 근대화가 됐다. 우리가 자본주의가 사실 뿌리내린 시기다. 그러하니 우리는 일본 식민지 시절 일제강점기를 그렇게 나쁘게만은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이런 아주 좀 교묘한 주장을 펴는 학자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상당히 통계 중심적이고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장들을 펴기 위한 논거를 자기가 입맛에 맞게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객관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만 보고 이 부분을 특히나 보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으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 책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책이랑 비판적인 사고 없이 읽으면 안 되죠. 그건 성서죠, 성서. 오늘은 일제강점기 사회 경제적 변화입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 그러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주로 이제 농업, 그 다음에 어떤 산업,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겠죠. 학습 목표 봅시다. 이것만 알고 가자. 1920년대 우리는 이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농민이었겠죠.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렇게 몰락하고 결국은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고요. 1920년대는 역시 산미 증식계획으로 대표되는 해죠. 산미 증식계획이 있었으면서 뭔가 농업 생산력이 천대였으면서도 왜 우리는 국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1930년대 역시 전쟁이 되죠.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병창기지화 정책으로 군수산업의 기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외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어떤 우리 민초들의 삶은 우리가 무기를 씹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변화. 그런 내용 살짝 언급될 거고요. 우리가 식민지적 근대화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 된 건 맞는데 일제의 문화가 이식이 되잖아요. 강제 이식되는 상황인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들어왔던 그런 문화를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잠깐 이렇게 내용 좀 다뤄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호적, 이제 지금 없어졌죠. 호적이 뭡니까? 이게 사실 호주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집의 주인은 남자다라는 거예요. 남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이고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아니에요. 장남이 승계하는 이런 제도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 가부장권 강화한다. 이런 내용들을 잠깐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식민 문화가 이렇게 이식이 되면서 백성들이 순응했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저항하거든요. 저항 내용.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 일본의 그 당시에 선진문화라고 불렀을 그 문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해요. 저항하는 양식은 다양한데 의병 같은 거는 무장투쟁으로 저항하는 거지만 이런 어떤 문화, 예술활동으로 저항하는 분들 잠깐 만나보려고 해요. 그 와중에도 사실상 신념을 끊고 그냥 신념을 딱 끊고 일본에 일제에 협력한 그런 이들도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친일파라고 할 때 뭐 정치적인 친일파도 있고요, 예술적인 뭐 그런 친일파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친일파들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예술적인 친일파들은 숨어들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적을 우리가 까발리지 않으면 그냥 잊혀지기가 쉽다고요. 우리가 이런 시간에 비록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런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요. 학습 목표. 네. 학습 목표는 그 책으로 보면은 목차 같은 거예요. 보통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읽진 않잖아요. 적어도 이 책이, 이 두꺼운 책이 어떤 식으로 적혀 있는지 이렇게 목차 한번 쑥 훑어보면은 그게 대충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급될 거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차를 한번 더듬어 보고 이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거예요. 이런 학습 목표를 한번 한눈에 쑥 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수업이 있으면 먼저 식민지적 경제 구조. 네. 일제는 일본이란 땅 자체가 사실상 좀 척박하죠.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일제는 그 유전공학이 발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쌀 품종 개량이랄지, 그 다음에 축산 좀 양질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이런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런 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이 농지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선을 식량 공급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것의 그 대표적인 것이 삼위 증식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증식 계획으로 우리 1926년에 실시했는데 이것으로 우리의 그 조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증산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잖아요.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 수출이라는 표현, 이거 사실 약탈이라고 하는 표현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항구 도시가 바로 뭐 군산, 목포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철길로 이렇게 수탈해 가는. 이 공급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농민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이름하여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이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운동.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이렇게 사회주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영향,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농민들이 이렇게 세력을 힘을 합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항이 심해지자 일제도 이게 발을 빼죠. 그래서 이거요 농촌 진흥운동을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번 빼는 거예요. 이 저항을 하니까 이게 이제 1932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름하여 뭐 춘궁기, 그러니까 보릿고개죠. 보릿고개 봄에는 궁하다 이런 거잖아요. 보릿고개 퇴치, 뭐 조선 농진영을 대장해서 소작비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조선 농진영이 1934년인가 뭐 아니 이럴 거예요. 대충. 근데 조선 농진영 이런 걸로 소작이를 좀 보호하려고 해요. 저항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미비하죠.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살려는 의도 자체가 그 농촌진흥정책과 이 조선 농진영 같은 이런 정책 자체가 사실상 그 어떤 농민의 대대적인 저항을 잠시 그냥 주춤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계속 시행이 됐다고 해도 이게 과연 정착이 됐을까,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싶은데 여기에 이게 사실상 거의 무화될, 거의 와해될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이렇게 전쟁이었어요. 그게 전쟁이었다고. 잠깐만 꺼졌나? 이 만주 사변이 1931년 일어나면서 이제는 사실상 이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이제 부수물자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이게 완전히 전환이 되죠. 이름하여 이 병창 기지화 정책으로, 병창 기지가 군사기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군수산업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이런 농촌 안전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러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러한 농촌 안전정책이 있었으나 농민들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고, 그거를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이주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탈하는 이 농촌에서 이탈하고 이거 어디로 넘어가요? 도망가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 어디로? 막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뭐 살기 좋다면 굳이 나갔겠어요? 여러분 그 교과서 321쪽, 322쪽쯤 보면은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 그래프 이주자 뭐 산업 구조 변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그런 그래프 같은 것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래프예요. 어떤 내용인지. 여튼 이게 사실상 유명무 실화예요. 산업구조는 병창기지와 군수산업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어쩌면 군수산업 쪽으로 이렇게 노동력들이 되게 집중이 돼요. 공장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보는데 이 사실 공장 노동자가 이런 거겠죠? 농촌의 인터넷에 사실 도주로 몰려들면서 그 병창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그 군수공장, 중화학공업 쪽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좋아지냐? 그러진 않았다. 이 저임금과 특별대우에 관련된 것들 교과서에 좀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과 조선인의 격차가 대단히 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시험이 안 나오는데, 시험이 안 나오는데,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꼭 시험 보려고, 나오는 게 고3이지만,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저 시험 보려고 공부해요. 이렇게 이야기 좀 없어 보이잖아요. 시험 보려고 공부한다? 공부 낳고 시험 났지, 시험 낳고 공부 난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저 우리가 일본에 막 발끈하고 막 일제 막 친일파에 막 발끈하고 이럴 때 그냥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런 것을 알고 좀 논거로 제시하고 말이죠.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일본 싫어. 일본 쪽팔리라고 아베 지금 죽여라고 이런 거보다 그들의 통치가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이 차별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가는 것이 시험 100번 1000번 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식민지적 근대화 라는 말 우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근대화라는 말은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기가 좀 겹쳐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근대화가 우리가 이 좋게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는 근대화가 우리는 어떻게 사실상 일어나느냐? 바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 삼으면서 하나의 통치의 방식 내지는 이 통치의 정당화를 위해서 끌어들인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맨날 오늘 근대화, 모더니제이션 이렇게 불러왔지만 사실 뜯어놓고 보면 조선의 민족성, 조선으로서의 어떤 조선 민족적 어떤 문화적 특징 이런 것들을 계속 훼손하면서 일본화시키는 것을 근대화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한번 볼까요? 철도 대표적이에요. 철도. 이 철도는 여러분 아는 뭐 경부선, 경인선, 경의선, 신의주, 그다음에 호남선, 목포까지 가는 거, 경원선, 원산까지 가는 거, X자식의 이런 철도는 일제가 만든 겁니다. 이 철도를 만든 것은 일제인데, 이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대화 됐냐, 근대화의 일제가 기여했냐, 이게 누가, 뭘 목적으로 했는 거예요? 이거는 식민 통치의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들의 식민 통치가 목적이었고, 더군다나, 그 철도를 깔는 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 이거 전부 다 거의 헐값이나 무상으로 차출하거든요. 그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예컨대 아까 삼미 정식교육으로 일본에 쌀을 수탈해 갔다고 했잖아요. 그 수탈하기 위해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쉽게 만들기 위해서 철도를 깔았어요. 그게 이제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군산선 같은 건데요. 그 군산선이 근대화됐다는 것이 그게 근대화된 거예요. 수탈을 위한 목적인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좀 너무너무 명확해지지 않느냐. 이게 근대적 도시화, 도시화라는 게 뭡니까? 어버니제이션. 이런 걸 하네. 어버니제이션, 이게 뭐예요, 도시화가? 도시로의 인구 집중, 이런 게 기본적인 뜻이죠. 그럼 도시로 왜 인구가 집중하는 거죠? 그만큼 공장 노동자, 도시에 만들어진 공장 노동자, 그를 필요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것인데, 그건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좋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화로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바뀌어가게 된다. 이것도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좋은 것이냐. 그러면서 도시 하나의 구조가 이원화된다는 거예요. 일본인과 한국인 거주지역이 분리된다고. 아예 분리된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서울같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서울에 뭐 남산 안에 충무로하고 그 위에 부천은요 이렇게 갈라져서 이쪽은 일본 사람만 살고 이쪽은 조선 사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거기까지 할거 목포가 없어요. 목포 가깝잖아요. 목포면 가도 우리 유달산 아래 유달산 동쪽 면은 조선 사람이 살았고요. 유달산 남쪽 면은 일본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이 모여 산 도시들은 그 지역은 막 바둑판처럼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가옥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게 분리시켰다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 있는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한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겠어요?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그적대기들 그냥 노숙을 한 거죠. 사실 토막이라는 건 노숙 사실상 노숙했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밤이슬만 맡기면 받고 그냥 잡다. 이런 빈민촌이 형성된다. 이런 게 사실상 도시화예요. 이 도시화를 과연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아울러 전통사회 구조가 변화하죠. 대표적으로 조선민사령 이게 1912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사실 이걸 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의 어떤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근대화시킨다는 뜻인데 똑같아요. 장자상속이랑 뭡니까 그 호주 아까 설명드렸던 호주제 그걸 그대로 따른다고. 이 조선민사령이 사실상 폐지된 건 뭐냐? 이거는 아주 가부장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가부장적인 건데 이게 사실상 폐지된 것이 어디냐? 폐지된 것은 이 조선 민사령이 폐지된 것은 이게 5.16 군사정변,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도 상당 부분 민사령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죠? 그때가 저도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호주제 자체가 폐지됐죠. 호주 자체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 뭡니까 개인별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누가 호주냐 세대주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죠? 네. 그리고 전통 생활 모습을 우리가 말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제가 말살하기 위해서 별 노력을 했어요. 도량에는 일본식으로 만든다고요. 일본식. 도량이 뭔지 알죠? 도가 뭐예요? 길이, 양은 부피, 형은 무게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달리 양력을 문자겠다. 양력. 우리 반대말로 음력이잖아요. 우리 양력제도가 이때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사실상 그 태양력을 사용한다 그럴 때 우리 의미개혁 때 배웠는데 사실 양력을 원장하면서 모든 어떤 뭐 공휴일, 명절 이런 것을 전부 다 양력으로 세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꿋꿋이 지켜냈잖아요. 음력을. 그래서 뭐 제사나 생일이나 명절이나 이런 거는 우리 아직도 음력 세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음력. 그럼 좌측통일 이거 얼마 전에 없어졌죠? 이거 얼마 전에 없어졌잖아요. 좌측통일. 우리 뭐 좌측통일이라고 입만 유래 좌측통일이라고 지금 우측통일이라고 그러죠. 일본식이에요. 좌측통일은. 그러니까 일본식을 계속 주입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통틀어서 보면 식민지적 근대화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한번 참고로 잠깐 한번 쉬었다 갈까요? 이게 무슨 지도 같아요? 알아봐주세요. 무슨 지도 같을까? 아이고 잘 안 쉬어지네. 무슨 지도 같아요? 세계지도 그렇죠. 세계지도인데 세계지도들이 뭐를 위한 뭐 세계지도 같아요? 이거 빨간색, 파란색.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뭘까요? 저도 까먹었네. 아하. 여기 일본이고요. 인도. 이 영국이죠. 호주고. 앞뒤로 남쪽이고. 세계에서 자동차가 좌측으로 다니는 나라죠. 그러니까 자동차 핸들이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영국의 식민지들이 많죠. 여기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렇죠? 여기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럼 일본은 영국의 식민지지는 않았지만
영국과 정말 가까운 나라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1902년 영일동맹, 두 차례 영일동맹, 가까운 나라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제국주의 문화일 수도 있다, 이 좌측동맹이. 지금 좌측동맹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그게 계속 강조를 해왔죠. 빠져있는 홍콩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좌측동맹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바꿨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저 촬영한 분이 출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거 출처 좀 알려주세요. 출처를 못 찾았어요. 원래 출처를 이렇게 밝혀야 돼요. 네. 이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 막 이걸 퍼나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시죠? 네. 잠깐. 일제강점기 문화예술 활동인가요? 네. 이런 걸 좀 배워볼까요? 191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나라에 뺏기고 나서는 이범수와 최남근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국주의 침략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진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계몽적 성격의 문학 활동을 하죠. 특히 대표적인 이범수, 최남선 여러분 해외에서 소년에게 철석 쏴 부숴버려라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그런 문화. 조선 백성이여 깨어나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도 아니죠. 이 시기부터 변절을 하죠. 변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 이범수와 최남선의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거를 믿었던 거죠.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바꾸자. 우리가 사실 일본의 밤이 된 것은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文明해서 그렇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7년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1920년, 중요한 거를 친경향파 문학이 등장해요. 이거는 이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1917년에 러시아인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이 문학도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뭡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동맹. 우리가 보통 카프라고 불러요. KAPF. 카프라고 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동맹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는 이제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회주의 영향이에요. 그러다가 1930년대는 이제 만주사변이 터지고 전쟁탕으로 빠지고 이럴 때 이제 확연히 갈라지는 양상이 보여요. 하나는 일제 맞서자라는 쪽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항문학이에요. 대표적인 분들이죠. 이육사 선생, 윤동주 선생. 이렇게 맞서자는 쪽이 있고, 그다음 하나는 사실상 이런 식민지에 대해서 우리의 문학의 어떤 그 순수성을 지키자. 정치에 참여하거나 현실에 참여하지 말고 순수성을 지키자. 이런 순수문학의 운동이에요. 근데 따지보면 이거는 좀 글쎄요. 여기 너무 이 순수문학을 제가 평가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순수문학을 주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현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 그러니까 또 퇴폐주의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거죠. 그냥 한쪽 눈을 감아버린 거죠. 과연 이런 게 문학일까? 문학이란, 글쎄요, 저는 그 문학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럴 깜냥은 못 되지만, 과연 문학이란 뭘까? 이 사회를,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런 것을 과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1930년대부터 이제 전장이 확대된 이런 과정에서는 그게 쪼개진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 민족의 서로를 표현하는 흥남파 아니까 우리 코리아 환상 애국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이 친일파를 변절하죠. 나중에 변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랫동안 장기간에 했던 그 식민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둘씩 자기 신념을 꺾고 일제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넘어가고요. 연극 영화 활동에서는 나온부의 아리랑. 이 아리랑은 1926년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 아리랑의 이제 사실 민족의 울분과 서름을 빼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다양한 장르의 활동도 일제강점기에 이어졌다. 이 정도만 조금 기억하세요. 여기서 조금 기억할 만한 것은 문학 활동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한번 쉬었다 갈까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안익현이, 홍남판이 이런 사람들. 그래도 광주에서는 역시
제가 광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광주 사람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대단히 뛰어난 거잖아요. 친일 유명사니까 여기 이 정도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강한 악질 친일파들인데 여기에 등재된 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한 교가가 엄청 많아. 우리나라에 뭐 학교가 뭐 수천 개입니다만 이 학교 교가 있잖아요. 교가가 친일파에서 작곡되거나 작사된 학교가 많아요. 우리 학교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광주 지역에도 여러 있어요. 여러 있어서 지금 교가 지금 바꾸는 작업이 끝난 학교도 있고 지금 시작된 학교도 있어요. 네. 이런 움직임이 사실 친일 잔재 청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명색이 학교에서 친일파가 작곡 작사한 것을 막 노래를 부른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애국가 누가 작곡했죠? 안익태는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친일파가 작곡한 애국가를 우리가 부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민족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정기 이 정통성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불려왔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냐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풀어봅시다. 가해 결발 정책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아우 정말 쉽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올 내용 중에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함경도 지역은 이미 제가 봤는데 개발 시점이고 첨단 화학공업단지들, 중화학공업단지들이 일본의 대륙 진출에 유력한 공거지로 함경도가 어디예요? 함경도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함경도잖아요. 그러니까 대륙 진출에 발판이 됐고 여기가 중화학공업단지가 생겨났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정책으로? 여기 정책이잖아요. 어떤 정책으로? 함경도의 중화공업 대륙 진출의 발판 기지로 만드는 거 평창 기지와 저거 있을 텐데 그걸 주는 게 아니겠죠. 너무나 쉬운 거죠. 병창 기지화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만주사변이에요. 만주사변이 1931년이니까 만주사변으로 44년. 그러니까 우리는 1930년대를 보통 병창 기지화 정책 시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경부선, 경원선 분서를 추진했다.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 좀 동떨어지는 거고. 한국과 일본의 관세 폐지가 됐다. 관세 폐지가 돼서 일본에 어마어마한 우리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뭐를 했죠? 그렇죠. 이거 물산 장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쓰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양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겠고 지역 간의 산업 격차를 해소하는 게 엉뚱한 얘기고요. 이런 거 정답을 쓰는 친구는 좀 뭐랄까요? 우리 글을 못 읽는 친구죠. 회사 설계 때 조선총국 허가를 받고 회사령인데 회사령 1910년 회사령 좀 엉뚱하죠.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다.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는 좀 출제 빈도는 낮지만 여러분도 이제 일본에 대학 것 같은데 대학이 될 것 같은데 대학교는 이런 문제요. 여러분 랜덤하게 여러분이 풉니다. 그리고 제가 풀지 않아요. 지금 이제 원격 수업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한테 딱 열어놓고 누구 풀어봐라 하고 딱 시간 주고 못 풀면 나와서 못 풀면 감점이에요.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정말 수업을 잘 들었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그건 누워서 떡 먹기잖아. 근데 뭐 하면 감점이에요. 여기 와서 풀 거예요. 뭐 뒤에 설명을 하고 오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거 하려고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문제는 약간 좀 까다롭네요. 그죠? 이건 뭐 세부적인 연도를 묻는 문제 같은데 다음 이 영화와 같은 시기에 이 영화 나온규의 이 영화 그럼 이 영화는 뭐? 아리랑 이 정도는 기본 아리랑 이 아리랑과 같은 시기 문학활동이 뭐냐고 했습니다. 문학활동 같은 시기 아리랑이 문제 이건 뭐 연도를 좀 느껴야 돼. 이것이 이 정도 말았고 1926년이니까 1920년대에 나왔거든요. 그럼 1920년대가 찾아야 돼요.
이건수가 개몽적 성격 작품을 발표할 때, 개몽적 성격 작품을 발표할 때는 언제 우리가 국가를 피탈할 때잖아요. 피탈할 때, 이게 1910년대. 그러니까 1910년대에 주로 이 개몽적인 작품을 발표했고,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신경향과문학을 발표했다. 신경향과문학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가 우리 언제 들어왔는데? 1920년대 들어왔잖아요.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창당되고,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KFA 카프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정답인데? 1920년대. 20년대. 식민지 현실을 외면한 순수문학이 있다. 이것은 순수문학과 그 저항문학의 갈등.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전장이 확대되면서 그냥 끝까지 저항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육사가 윤동주 선생 같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순수문학은 퇴폐적이고 낭만적인 이런 예를 딱 하는 게 이게 1930년대. 시흥은 소설 상록수를 발표했다. 이 상록수, 분화로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분화로 운동을 우리 배웠는데, 이 상록수는 이 1935년인가 발표돼요. 그리고 이게 발표되고 나서 바로 이제 신문 이 작가, 이 소설가 이분이 요절을 하죠. 그리고 시흥은 이사와 한영원 등의 일제 공식주의, 시흥이 또 나왔네. 공국주의를 찬양하는 작품을 발표했다. 이건 사실 왜곡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상 맞서 싸웠잖아요.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 뭐 풀 수 있겠죠? 그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건 좀 세부적인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조금은 좀 뭐랄까 좀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볼 거예요. 다시 학습 목표로 갑시다. 기억나세요? 네. 너무 처절한 상황, 그리고 그대로 유추하는 상황. 뭐 농촌진흥정책으로 사실 일제 총독부가 나름대로 예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네. 이것이 분갈이 와공이었고, 네. 불수사단 출시 전쟁이 도발된 이후에는 네. 중화법이 성장했다. 그래서 산업구조가 불균형화됐다. 이런 내용. 그리고 식민지적 근대화. 이거는 시민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시민문화가 인식되는 과정에서 저항했다. 계몽문화, 그 다음에 신경영문화. 이게 10년대, 20년대예요. 그리고 순수문학과 저항문화, 1930년대 이후. 이러면서 수많은 친일 예술가들이 사실 변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흥남파, 현재명, 아니테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음악가인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그렇지만은 지금은 친일 인명사전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 가칠 친일파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 자율수행과제. 자율수행과제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수행평가예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거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찾아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제가 물어볼 거고요. 이거 계약하면 바로 물어볼 거예요. 생각을 좀 정리. 그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양법 진로는 간송미술관이 최고다. 간송미술관. 이 서울에 있는데 이게 워낙에 허름해서